안녕하세요. 오늘 단국대학교 향기인문학센터에 책 읽어주는 인문학자 특강을 맡게 된 명지전문대학 김남경입니다. 타이틀을 보시면 마이너리티 그들은 누구인가? 여기서 그들은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아시게 될 겁니다. 진행은 시마자키 토성 소개, 불황민, 파괴 순으로 하겠습니다. 마이너리티, 그들은 바로 불황민을 말합니다. 시마자키 도성 소개 전에 일본 나가노현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왼쪽 사진은 빨간 테두리가 나가노현이고 오른쪽 사진에 동그라미 4개 중에 3개를 보시면 위에서 시계 방향으로 이야마는 본소설 무대이며 이야마는 표기법 적용입니다. 하나 건너뛰고 세 번째 코모로는 토성의 파괴를 집필한 곳이자 주인공 출신지이고 네 번째가 기소라는 곳입니다. 그러면 도성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작가 소개입니다. 나가노현 기소 출신이며 기소 지역은 에도, 지금의 도쿄를 말합니다. 에도와 교토를 잇는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대대로 숙박업과 도매업을 운영한 그 지역 유지이자 촌장을 지낸 유서 깊은 가문입니다. 그런데 메이지 유신 직후 심한 타격을 받았으며 일본 정부에 의해 세습되던 촌장 주기도 박탈이 됩니다. 게다가 교통 발달로 숙박업도 빠르게 쇠퇴해서 가문은 완전히 몰락하게 됩니다. 문학의 주제는 고향과 아버지라 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는 국학자로 학문의 조예가 깊고 자식에게는 열렬한 교육자였습니다. 10살 되던 봄, 도성은 폐쇄적인 마을 기소를 떠나 문명의 도시 도쿄로 상경을 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졸업 후 진학한 메이지 학교는 칼뱅 계통의 기독교 학교로 교사 대부분이 외국인이었고 이 시기에 동서양 문학가를 통해서 문학의 꿈을 키우고 졸업 후에는 메이지 여학교 교사가 됩니다. 자, 사진을 보시면 토성의 정신적인 멘토 기타무라 도코고 시인입니다. 자, 이 시인하고 문학계 잡지를 함께 창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시와 수필을 발표하며 문학가로서의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1896년 도쿄를 떠나서 토성이 센다이 도호코쿠 학원 교사가 된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도호코쿠의 자살과 첫사랑의 죽음 때문에 절망해서 센다이로 가게 됩니다. 센다이에서 시 창작에 전념은 했지만 하이쿠 외에 일본어로 새로운 시를 쓴다는 건 불가능에 가까웠고 신체 시인들은 사회적으로 인정받기는커녕 경멸의 대상이라서 토성은 숨어서 시를 쓴 적도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첫 시집은 근대인의 감정과 사고를 대변하는 일본 근대시의 모태가 됩니다. 이후에 잇따라 시집을 발표해서 메이지 낭만주의 시인으로 명성을 떨치게 됩니다. 이 명성을 잇고 도쿄로 돌아오는데 그의 꿈을 펼치기엔 일본 문단의 현실은 암울했습니다. 당시 시인의 사회적 위치는 낮아서 일본어로 시의 감정을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도쿄 음악학교에서 토성은 피아노를 배우며 시의 새로운 리듬을 모색하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생활고와 큰형의 연이은 사업 실패로 경제적 위기는 극에 달합니다. 결국 1899년 신슈 고모로행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유는 두 가지로 하나는 정신적, 경제적 부담에서 탈피하려는 마음, 또 하나는 자신을 좀 더 신선하고 간소하게 하는 것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도쿄를 떠나 고모로 의숙 교사가 됩니다. 부임 직후에 결혼해서 딸 셋을 낳고 가족이 늘면서 교사의 박봉으로 생활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생활과 예술을 병행해야 하는 현실에 아주 혹독함과 맞닥뜨리면서 침묵의 3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산문 습작 시기에 러스킨, 다윈, 뚜르게네프, 톨스토이, 도스토옙스키, 애독서를 통해서 산촌의 자연과 인간의 참모습을 묘사하는 데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산문 습작으로 이번에는 회화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동료 교사를 통해서 사생을 배우게 되는데 이 사생은 사물을 새롭게 보는 법을 익혀서 새로운 언어 표현의 지평을 넓혀갑니다. 황량한 고온의 농촌 생활과 사계절의 변화를 스케치하고 혹심한 추위와 더위를 묵묵히 이겨내는 농민의 고단한 생활을 허위와 편견 없이 있는 그대로 실감나게 스케치를 하게 됩니다. 고모로의 7년은 생활 양식뿐만 아니라 문학 형식까지 변신을 초래했습니다. 그는 이후 고모로의 시골 교사로 가서 학생이 되어 돌아왔다라고 회고합니다. 고모로에서 교사 겸 작가라는 이중의 짐을 진 채 출세작 파괴를 집필하게 됩니다. 1905년 미완성 원고를 안고 도쿄로 상경하는데 때마침 러일 전쟁 막바지였습니다. 파괴가 완성되기까지 세 딸은 병사하고 부인마저 심한 야맹증에 걸리는 등 가혹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이를 파괴를 위한 희생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러한 고난은 예술을 위해 생활을 희생해야 하는지 아니면 생활을 위해 예술을 희생해야 하는지 그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드디어 자비로 1906년 파괴를 출판하고 엄청난 호평을 얻습니다. 문학 잡지 와세다 문학에는 파괴를 평한다라는 제목으로 당대 저명한 평론가 7명의 글을 특집으로 실었습니다. 공통적으로 일본 문단의 새로운 전기를 가져왔다. 문학적인 큰 사건으로 다뤄지면서 파괴는 일본 자연주의 문학의 대표작이 됩니다. 봄은 두 번째 장편 소설로 이때부터는 자전소설입니다. 아사히 신문의 연재가 됩니다. 봄을 도성 인생에 빗대어 보면 청년 때는 정열의 이상을, 중년 때는 절제된 예술의 봄을, 노년 때는 기쁨을 동반하는 인생의 봄을 지향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작품 집을 쓰기 위해 14년 만에 고향 기소 마고메를 방문하게 됩니다. 집은 고향의 유서 깊은 3대 가문인 첫 번째 고이즈미 집안, 두 번째 하시모토 집안, 세 번째 신흥 가문인 홋카이도의 나구라 집안을 쓴 장편 소설입니다. 신생은 조카딸, 둘째 형의 딸입니다. 조카딸과의 불륜을 참회하면서 쓴 소설로 엄청난 파문을 일으킵니다. 넷째 딸 출산 후유증으로 죽은 아내 대신 아이들을 돌봐주던 고막고와의 불륜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 프랑스로 떠났다가 귀국 후에 발표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동투기전은 만년의 작품으로 아버지를 모델로 한 역사 소설입니다. 마지막으로 동방의 문을 쓰다가 1943년 내추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토호성의 인생은 한마디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시대적으로는 메이지, 타이쇼, 쇼와를 거치고 청일전쟁, 러일전쟁, 2차 대전까지 굴곡 많은 삶이었던 만큼 도성은 시, 수필, 소설, 동화, 그야말로 장르를 초월한 진정한 작가로 자리매김한 일본 근대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파괴를 작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파괴를 기고할 무렵인 1904년은 러일 전쟁 중으로 모든 상황이 절박함과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는 인생은 커다란 전쟁터이고 작가는 말하자면 그 전쟁터의 종군기자라는 각오로 이 소설에 임합니다. 파괴는 탈고 전부터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으며 1906년 자비 출판으로 엄청난 화제작이 됩니다. 파괴 출판 전으로 신문사와 잡지사가 경쟁하듯이 대서특필을 하게 됩니다. 화제가 된 이유는 당시 일본 사회
분위기상 터부시되던 불황민 출신 주인공의 일종의 커밍아웃 스토리라서 그 파장은 엄청났습니다. 동시대평으로 평론가 시게무라 호케츠는 일본 문단의 새로운 발견이라고 호평했고, 일본의 셰익스피어라 불리우는 나츠메 소호세키는 후세에 남겨야 할 명작이라고 극찬을 했습니다. 소호세키 예언대로 100년이 지난 지금도 명저로 영화로 깊은 감명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불황민 사진입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도 시대 때 신분 4계급, 4개의 신분이 있는데 그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4계급 외에도 천민이 있다는 겁니다. 자, 불황민의 용어를 설명하겠습니다. 불황민은 에도 시대 신분제도가 존재했을 때 특정 지역에서만 살아야 했던 최하층 천민을 말합니다. 인권 문제가 본격화되면서 일본 정부에 의해 불황민은 차별용어로 지정이 됐습니다. 2000년대까지도 불황민이란 말은 방송 금지어로 그 단어가 방송에 나오면 경고를 받았던 겁니다. 현재 그 규정은 해제됐지만 불황민이란 용어 대신에 동포 화해의 약자인 동화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왼쪽에 표가 있죠. 에도 시대 이전에도 천민에 해당하는 신분 계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도 막부는 지금까지 존재한 천민에 대한 편견을 이용해서 지위를 고정시키고 강화시킵니다. 산업공상, 즉 무사, 농민, 장인, 상인 4단계로 나눠 신분을 세습시켰습니다. 그리고 위 계급에 속하지 않는 천민으로 에따와 희닝 이 2개를 합해서 불황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에따는 그림을 보시면 가죽도살, 사형집행 등등 종사하는 사람으로 에따 한자를 풀어보면 더러울 옛, 마늘따, 문자 그대로 더러운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뜻하며 멸시하는 감정이 담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불교 영향으로 당시 목숨을 빼앗는 이를 직업으로 삼기 꺼렸던 일본인의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희닝은 문둥병자, 노숙자, 도로청소 여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말하며 희닝은 불교 용어로 사람이 아닌 것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굉장히 무례하고 폭력적인 차별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처럼 차별받는 사람들이 사는 빈민 지역을 피차별부락이라고 부르고 다른 신분계층과 완전히 격리된 생활을 하게 합니다. 메이지 초 신정부는 이전까지 세금 면제였던 천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목적으로 1872년 신분제 폐지를 단행합니다. 3인평등, 즉 황족을 제외한 기존의 산업공상을 평민으로 묶으면서 불황민들도 평민으로 흡수합니다. 하지만 불만을 품은 일반 평민들이 신분제 폐지 지지를 거부하는 반대 운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불황민들에게 신평민이란 호칭을 붙여서 자신들과 차별을 시킵니다. 신분제가 사라졌음에도 여전히 차별과 학대를 받던 불황민들도 더 이상은 참지 않고 분노와 폭력으로 맞서게 됩니다. 이후 1917년 러시아 혁명 직후에 일본에서 일어난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으로 불황민들도 폭력이 아닌 운동으로 대항하게 됩니다. 그 시발점이 된 게 1922년입니다. 인권 침해 방지에 적극적이지 않은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항거하여 불황민 사회운동가 사이코 만키치 등은 국민의 화해를 목표로 수평사를 결성하게 됩니다. 당시 발표된 수평사 창립 선언문이 바로 일본의 최초의 인권 선언입니다. 수평사의 상징인 가시관계는 예수의 가시면류관을 나타내며 기독교의 인간은 평등하다는 이념을 모토로 합니다. 이는
에도 시대에 등장한 신분제도와 불교를 배척하기 위해 사용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후의 수평사는 내부 분열로 인해 완전한 해방을 달성하지 못한 채 현재에 이르게 됩니다. 불황민 인구는 정부 발표에 의하면 300만 명으로 추정이 됩니다. 동아지구는 주로 서일본, 교토, 오사카 등을 말합니다. 거기에 많으며 홋카이도 이하의 지방에는 동아지구가 없다고 합니다. 근대 무렵까지만 해도 출신지와 이름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삶을 살았는지는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최하층에 속하는 불황민은 그들끼리만 결혼을 해야 했고 거주지도 제한되어 출신지를 보면 단번에 불황민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점을 노리고 이력서에 적힌 출신지로 불황민을 불합격시켰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불황민들은 불황 출신 사업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직하기도 하고, 예를 들면 장의사나 오물처리, 청소사업 등등 조상이 하던 일을 그대로 세습하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일본의 공동묘지 안에 철책이나 담벼락을 둘러서 다른 묘지들과 격리시킨 구역이 있는데 100% 불황민 무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내 마이너리티, 소수 집단들을 말합니다. 불황민 외에 아이누족, 제일한국인, 제일중국인, 류큐인이 이에 해당합니다. 류큐인은 지금 오키나와를 말합니다. 차별 사례를 보면 관동제지나 태평양 전쟁 말기에 화풀이식으로 차별당하는 경우가 빈번했다고 합니다. 불황민들 상당수가 자위군동에 투신하거나 야쿠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큰 사건이죠. 1963년 사야마 사건은 사이타마현 여고생을 납치한 후에 살해한 사건으로, 사건이 미궁에 빠지자 경찰이 근처 불황 지역에서 불황민 청년 이시카와를 체포한 후에 끈질긴 고문 끝에 거짓 자백을 받아냅니다. 그는 무기징역으로 복역하다가 1997년 무죄로 풀려나게 됩니다. 자, 한때 일본 기업 인사 담당들 사이에서 불황민의 신상 정보를 모은 블랙리스트가 거래된 후 발각된 일이 있는데, 실체는 1975년 언론에 부각되면서 불황 지역 총람 사건이 보도되면서 드러났고, 9종류의 책자가 채용, 결혼 문제로 고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발간되는 게 확인되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겠습니다. 인터넷 사례로 2000년 구글어스에서 옛 일본 지도와 현재 지형을 겹쳐보는 서비스가 제공됐는데, 이 과정에서 불황 지역이 발견되자 일본 네티즌들이 인터넷상에서 더러운 동네란 이름을 붙여 해당 지역의 정보를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불황민 단체들의 빗발친 항의와 건의로 결국 일본 총무성의 요청에 의해 구글 측에서 그 서비스 기능을 삭제했다고 합니다. 자, 왼쪽 사진이 노나카, 오른쪽이 아소입니다. 일화를 보겠습니다. 노나카 히로무는 자민당 총리 후보였는데 그의 신분이 알려지자 아소타로는 후보였습니다. 당시 노나카 히로무 같은 불황민이 일본 총리로 세울 수 없다를 비난했고, 격분한 노나카 히로무는 당신 같은 사람이 총리 되신 자리를 차지한다면 앞으로 인권 계몽이 가능할 리가 없다. 나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 라고 일괄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노나카 외에도 유니클로 설립자 다다시와 오사카 시장을 지낸 토르 등이 불황민 출신입니다. 자, 이 사진은 멈춰서 잠깐 보면 현재도 불황차별 해소 추진법이 진행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연도를 보시면 2016년도의 사진인데 최근이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등장인물입니다. 첫 번째, 세가와 우시마츠. 주인공으로 신슈 코모로 태생으로 불황민이지만 8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좀 빨랐죠 제가, 아버지와 함께 신분을 숨기고 네즈마을로 이주를 합니다. 그곳 초등학교에 입학을 하여 보통 아이들처럼 성장을 하게 됩니다. 나가노 사범학교 졸업 후에 이야마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불황민 출신을 숨기라는 아버지의 계를 품고 사는 24살 청년입니다. 두 번째 인물, 이노코 렌타로인데 나가노 사범학교 강사 재직 중에 불황민 출신이라는 소문이 나돌자 스스로 나는 불황민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학교를 떠난 후에 불황민 운동가이자 정치가로 활동합니다. 일명 불황민의 사자로 불리는 우시마츠가 아주 존경하는 인물입니다. 여러 저서가 있고 그 다음에 대의원 후보 이치무라 변호사 선거 운동을 돕는 인물로 나옵니다. 다음은 쯔찌야 긴노스케입니다. 우시마츠와는 사범학교 때부터 절친이며 졸업 후 같은 초등학교에 부임을 합니다. 소설 끝부분에 농가대학 조교로 가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이어서 가자마 케이노신, 원래는 무사였는데 영락하여 우시마츠와 같은 초등학교에 재직 중에 있습니다. 교사로. 건강이 악화돼서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 15년을 채우지 못하고 사직을 하게 됩니다. 사별 후에 재혼을 했는데 자녀가 많아 생활이 궁핍한 데다가 설상가상 알코올 중독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어서 가츠노 분페이, 우시마츠가 근무하는 초등학교에 서로 부임한 교사로 군 장학관의 조카입니다. 교장은 엄격한 군대식 규율로 교육하는 걸 목표로 하며 공적을 표창하는 문구가 새긴 금패를 수여를 받습니다. 자신의 교육 방침을 따르지 않는 우시마츠를 약점 잡아서 어떻게든 정근시키고자 계략을 꾸밉니다. 오시오는 케이노신의 장녀이며 전처자녀로 집안이 너무 가난한 탓에 13살 때 렌게사가 절입니다. 양녀로 가게 됩니다. 우시마츠가 부임하기 전에 초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이어서 이치무라 변호사입니다. 오랜 정치상의 경험이나 국사범으로 감옥 생활을 경험이 있어서 약한 자나 가난한 자 편에서 활동하며 대의원 후보로 출마를 합니다. 다카야기 리사부로 대의원 후보로 이치무라 변호사의 라이벌입니다. 정치 자금을 위해서 돈 많은 불황민 출신 아가씨와 비밀리에 정략 결혼을 하게 됩니다. 렌게사 주지스님을 보겠습니다. 50세가량이며 우시마츠가 렌게사로 이사했을 때 부재 중이었는데 교토 수행을 마치고 다시 렌게사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양녀 오시오를 호시탐탐 노리는 파괴승입니다. 부인을 보겠습니다. 주지스님과 동갑이며 양녀인 오시오를 아낍니다. 우시마츠의 아버지는 고모로의 피차별 부락 우두머리였는데 우시마츠의 출세를 위해서 신분을 숨기고 네즈 마을로 이주를 합니다. 17년 동안 아들과 소식을 끊고 목장에서 소돌보는 일을 생계로 삼아 생활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납고 거친 시소에 가슴이 찔려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소설로 들어가겠습니다. 파괴의 지필 동기는 토성이 불황마을의 우두머리를 만나서 불황의 역사를 듣고 쓰기로 결심합니다. 인용문 들어가겠습니다. 고모로에서 7년 사는 동안 산촌에서 들은 불황민 출신 교육자의 이야기.
그 사람의 비참한 운명을 전해들은 것이 계기가 되어 그런 주인공을 내 머릿속에 그려보게 됐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각성하게 된 청년의 비애라는 말에 순간 마음이 끌려 그로부터 고모로에서 생활하는 틈틈이 불황민의 삶을 알고자 결심하게 됐습니다. 소설은 39일간의 사건으로 메이지 천황 생일 전후 기간을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PPT마다 제목을 넣었고요. 2020년 영화 장면을 활용해 보았습니다. 소설의 시작은 주인공 우시마츠가 갑자기 하수굴 렌게사 절로 이사하는 시점부터입니다. 우시마츠가 이사를 결심한 건 지금 사는 하숙집에 돈 많은 오히나타가 이야마 병원에 입원을 목적으로 잠시 머물렀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나타가 불황민이라는 소문이 병원 안에 퍼졌고 신분이 발각되자 더러우니 당장 내쫓아라 사람들의 빗발친 항의로 그가 병원은 물론 하숙집에서도 쫓기다시피 추방당하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드러내지 않았지만 우시마츠 역시 불황민입니다. 인간 취급도 못 받는 동족의 비참한 운명에 분노하지만 신분을 숨기라는 아버지의 계율이 떠올라 체념하고는 결국 하숙을 옮깁니다. 당시 사회에서 불황민 신분이 들통나면 추방 아니면 죽음 두 길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국 출신은 은폐한 것을 택합니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나도 사회 일원이다.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살 권리가 있다. 왜 불황민만 그렇게 천대받고 치욕당하는 걸까? 왜 불황민만 보통 인간에 낄 수 없는 걸까? 왜 불황민만 이 사회에서 살아갈 권리가 없는 걸까? 불황민이 평민으로 산다는 것은 우시마츠는 1900년 무렵 피차별 불황지역인 나가노현 고모로에서 태어나서 주변 지역으로부터 혹독한 차별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엄마를 떠나보낸 8살 때 그의 아버지는 신분 세탁을 위해 연고도 없는 네즈 마을로 이주하여 아들을 그곳 초등학교에 입학시켜 보통 아이들처럼 키웠습니다. 아버지는 숙부 부부와 함께 부근의 털을 잡고 산속 목장에서 소돌보는 일을 합니다. 우시마츠는 나가노 사범학교를 졸업하던 22살 이야마 초등학교 교사가 됩니다. 그가 불황민 출신이라는 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숙집 사건을 계기로 자신도 언제든 신분이 탄로날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휩싸여 침울한 날이 잦아집니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사회에서 버림받는 건 아무리 생각해도 한심스럽다. 쫓겨난다는 건 일생에 얼마나 큰 치욕인가. 만일 그리 되면 앞으로 어찌 살아가야 할지, 뭘 먹고 뭘 마시고 살지. 나는 아직 청년이다. 희망도 있다. 소망도 있다. 야심도 있다. 버림받고 싶지 않다. 그러던 차에 우시마츠는 불황민 운동가 이노코 렌타로 조서를 통해 그의 사상에 빠집니다. 그는 신슈 출신으로 우시마츠가 나가노 사범학교 입학하기 전에 심리학 강사로 재직했는데 불황민이란 소문이 일파만파 퍼져 자기 신분을 당당하게 자백하고 학교를 떠납니다. 렌타로는 일명 불황민의 사자라는 명성답게 빈민, 노동자, 불황민 등 하층민이 겪는 사회적 차별에 대항하는 저서를 출간하는 한편 인권 평등을 외치며 정치의 인생을 겁니다. 우시마츠는 렌타로를 흠모하며 그와 편지 주고받는 사이로 발전하지만 그에게 신분을 밝히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위선적인 것만 같아 몹시 괴로워합니다. 우시마츠가 새로 이사한 렌게사는 50세가량 주지 스님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하숙일은 스님 부인이 도맡아 합니다.
우시마츠는 덕망 있고 유능한 수석 교사이자 학생들의 인기를 한몸에 받습니다. 사범학교 때부터 절친인 긴노스케도 함께 근무하고 있어서 뭐든 터놓는 사이이지만 자신의 출신만큼은 비밀로 합니다. 긴노스케 외에도 동료 교사로 나이든 게이노 신이 있습니다. 게이노 신은 원래 이야마 무사인데 영락하여 교사가 된 겁니다. 그는 술 중독자로 몸이 망가져서 연금 받을 수 있는 퇴직 연한을 다 채우지 못한 채 학교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아주 딱한 처지입니다. 재혼한 아내와 자녀가 많은 탓에 교사 박봉으로 감당하기 어려워 궁핍한 생활을 합니다. 장녀 오시오는 집안이 가난한 탓에 13살 때 렌게사의 양녀로 갑니다. 장남 쇼고는 우시마 집안 학생입니다. 두 사람은 전처 자녀로 계모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들입니다. 어른스러운 오시오는 학교 퇴직 후 여전히 술독에 빠진 아버지를 많이 걱정합니다. 우시마츠는 이런 오시오에게 애틋한 연모의 정을 느낍니다. 교장은 구태의연한 교육 방식에 반기드는 우시마츠나 긴노스케를 이색분자로 여겼습니다. 그건 엄격한 규율의 군대식 교육으로 나름 교육부로부터 인정받아 금패를 수여받고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하지만 두 엘리트 교사는 금패의 가치를 인정하기는커녕 냉소합니다. 교장은 장학간의 조카 신임교사 가츠노 분페이를 편애하며 우시마츠를 학교에서 쫓아낼 핑계를 찾습니다. 어느 날 분페이는 평소 우시마츠가 렌타로에 져서 애독자라는 걸 빌미로 그를 자극합니다. 인용문 읽겠습니다. 나도 책을 읽어봤는데 도대체 그 선생은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철학자도 아니고 교육자도 아니고 종교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 문학자 같지도 않아. 옆에 있던 긴노스케가 선생은 새로운 사상가야 라며 대꾸했다. 사상가라고? 분페이는 비웃듯 말했다. 내가 보기엔 공상가, 몽상가, 일종의 미치광이지. 그 말투에 모두가 웃자 우시마츠의 분노는 전신의 피에 섞여 한꺼번에 머리로 몰려오는 듯 했다. 이에 분페이는 주제넘게 사회에 참견하는 야만스러운 하등 인종이나 미치광이가 아니면 감히 품을 수 없는 생각을 가졌다며 렌타로를 맹비난합니다. 이렇게까지 우시마츠를 몰아붙인 건 우시마츠 스스로 불황미님을 자백하게 만들려는 끔찍한 계략이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시마츠는 아버지의 사망 전보를 받습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네즈로 가는데 네즈가 가까워질수록 자신이 정말로 불황민이라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해집니다. 그런데 그가 탄 기차에서 뜻밖의 렌타로를 만납니다. 렌타로는 이번 겨울 대의원 후보로 출마하는 이찌무라 변호사를 응원차 함께 가는 중이었고 아이러니한 건 이들이 탄 기차에 라이벌인 대의원 후보 다카야기 사부로도 있었습니다. 다카야기는 얼굴하는 정도인데 그는 우시마츠 일행을 의식적으로 피하는 눈치였습니다. 이 일련의 우연한 기차 사건은 얼마 후 우시마츠 집에 방문한 렌타로를 통해 다카야기의 음흉한 속내를 알게 됩니다. 다카야기는 이야마에서 연설한 후에 우시마츠 고향 근처에 사는 불악 출신 아가씨와 비밀리에 결혼하러 가던 중이었던 겁니다. 불악민과의 결혼 사실은 은폐하면서 장인 돈으로 정치하려는 다카야기 행동에 렌타로는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찌무라 변호사를 당선시키러 동분서주합니다. 신분을 숨기라는 것은 아버지의 유언인데
우시마츠 아버지는 아들의 입신 출세를 위해서 신분을 숨기라며 평소에 신신당부했고, 거칠고 난폭한 시소, 뿔에 찔려 죽는 순간까지도 그 계율을 유언으로 남깁니다. 렌타로가 우시마츠를 만나러 내지에 왔을 때 렌타로의 만큼은 자신의 신분을 고백하려 했지만 아버지의 유언을 차마 거역할 수 없어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우시마츠는 이야마로 돌아오고 그동안 부재중이던 주지 스님도 수행을 마치고 교토에서 수행을 마치고 랭게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주지 스님은 종교인으로는 훌륭하지만 여자에게는 병적으로 집착하는 인물로 양녀인 오시오를 호시탐탐 노립니다. 그로 인해 오시오가 괴로워하고 있음을 우시마츠가 알고 있습니다. 다카야기가 불쑥 찾아와서는 우시마츠가 불황미라는 걸 알지만 비밀로 할 테니까 자기 아내의 신분도 숨겨주기 원하며 자기 선고 유세도 적극 도와달라며 협박을 합니다. 우시마츠가 단호히 거절하자 화가 난 다카야기는 분빼이에게 우시마츠가 불황미님을 넌지시 흘립니다. 분빼이는 바로 교장에게 그 정보를 귀뜸해주고 그 소문은 학교에 일파만파 퍼집니다. 그러는 사이 오시오를 탐하는 주지 스님의 행동에 그녀는 죽음을 생각합니다. 그런 오시오를 어떻게든 돕고 싶지만 신분 콤플렉스 때문에 우시마츠는 애만 태웁니다. 설상가상 자신이 숨겨온 불황민 출신마저 탄로나는 바람에 학교에서 사직해야 할 판입니다. 학교와 사회에서 쫓겨난다면 그건 사형선고와 같다는 생각에 우시마츠도 죽음을 떠올립니다. 죽기 전에 렌타로한테만큼은 자신도 불황문임을 밝히기로 결심을 합니다. 폐병을 앓고 있던 렌타로가 각혈까지 하며 열띤 연설을 해서 청중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습니다. 가장 클라이맥스로 라이벌인 다카야게 비밀 결혼 동기를 폭로해 이치무라 변호사 쪽으로 표를 몰아갔습니다. 성공리의 연설을 마친 렌타로는 홀로 기가 중에 반대파 교환의 습격으로 사망하게 됩니다. 죽음도 불사하며 인생의 전장에 뛰어든 렌타로에게 미처 자기 신분을 고백하지 못한 죄책감에 우시마츠는 그의 시선을 붙들고 오열을 합니다. 그의 죽음을 계기로 우시마츠는 렌타로의 참회록 첫 글귀인 나는 불황민이다를 떠올리며 마침내 아버지의 계율을 어기고 당당하게 신분 고백을 실행에 옮깁니다. 드디어 우리 작품 파괴하고의 제목이 같죠. 다카야기의 야비한 계략은 적중합니다. 교장은 교사 중에 불황민이 있다는 소문이 퍼진 마당에 행여 학부형들의 항의가 빗발칠까 두려워서 서둘러 우시마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군 장학관 지방의원들에게 긴급회의를 요청합니다. 결국 우시마츠는 마지막 수업에서 자신이 불황민이라는 사실, 불황민도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 비천한 태생이지만 학생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에 전력한 일들을 토로하고 끝으로 신분을 감추고 가르친 자신의 못난 행동을 무릎 꿇고 눈물로 사죄하고 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초지종을 들은 긴노스케는 울며 쓰러져 있는 우시마츠를 달래서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순간 긴노스케는 오시오만이 현실에 절망한 우시마츠의 유일한 희망임을 깨닫고 그녀를 찾아갑니다. 때마침 그녀는 주지 스님을 피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 있었고 이미 계모는 부부싸움 후에 친자식들과 가출해서 그야말로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오시오에게 우시마츠의 힘이 되어주길 부탁을 하자 망설임 없이 승낙을 합니다. 그녀 역시 평소 우시마츠를 연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장례식은 경건하게 치러졌고 다카야기 일당도 체포되어 사건은 종결됩니다. 이찌무라 변호사는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서 선거에 매진하여 성공합니다. 또한 그는 우시마츠가 이이야마에 더 이상 있을 수 없게 된 사연을 듣고 잠시 고심한 끝에 도쿄까지 렌타로의 유골 운반을 전적으로 우시마츠에게 맡기고 렌타로의 아내와 함께 떠나도록 주선을 합니다. 우시마츠는 이찌무라 변호사를 통하여 불황민 출신 오히나타가 이야마에서 잠시 머물던 하숙집과 병원에서 추방당할 때 겪었던 그 수모와 모멸감에 자극을 받아서 일본을 떠나 미국 텍사스에서 새로운 사업을 구상 중이라는 아주 희망적인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일본에서의 삶이 절망스러웠던 우시마츠에게는 한 줄기 빛이었기 때문에 텍사스행을 꿈꾸게 됩니다. 한편 렌타로의 아내는 긴노스케로부터 오시오의 딱한 처지를 듣고 그녀를 여동생으로 삼아서 우시마츠와 결혼시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학교 측 만류에도 긴노스케와 학생들은 수업을 빠져가면서까지 이야마를 떠나는 우시마츠를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배웅을 합니다. 우시마츠는 미련이 남은 듯 초등학교 흰 벽과 랭게사 종루를 두세 번 뒤돌아본 뒤에 뜨거운 눈물을 흘립니다. 잠시 헤어지게 된 오시오에게는 안녕히 라고 말하며 도쿄로 향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어요? 잠시 부연 설명을 하자면 인권 투쟁을 위해 사회로 뛰어든 렌타로와 달리 우시마츠는 신분을 고백한 후에 텍사스로 떠나는 어찌 보면 비겁한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당시 사회에서 차별받는 불황민 구제체계 하나로 홋카이도, 남미, 호주 등지로 불황민의 이민을 제한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실제로 수평사 위원장이었던 지히로는 20대 활약 무대를 중국으로 정하고 이민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이쇼 시대에는 중국, 남미로 불황민 이민이 점차 증가한 것도 그것을 반증합니다. 마무리하자면 파괴에 나오는 불황민은 메이지 시대 신분 철폐 후에도 일본 사회에서 차별과 억압 아래 버림받는 집단으로 인식됐고 그에 반발한 불황민들이 1922년 인간 평등이란 슬로건 아래 수평사를 창립하여 인권 보장을 위해 계속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 갈등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 때문에 불황민을 소재로 한 파괴는 초출, 재간 후에 수평사 측이 소설 내용 중에 차별 용어가 너무 많아요. 거세게 항의하는 바람에 10년간 출판이 금지되었습니다. 수평사 측의 항의글을 보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파괴는 1929년 우리가 목숨 걸고 절판을 주장하여 그것이 관철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또다시 재간을 내고자 결의하는 건 유감이다. 이로 인해 모처럼 사라지는 차별적, 이종족적인 관념이 세상에 재현되는 게 두렵다. 만약 내무성에서 이걸 금하지 않으면 반드시 전국 곳곳에서 반대론이 발발할 것이다. 다음은 토성의 회고글을 보겠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 글은 오랫동안 독서사회에서 모습을 감추었다. 나는 이런 불화이야기를 완전히 땅에 묻으려 생각한 적도 있었다. 풍후 30여 년 이 작품에서 말하는 것도 또 그 배경의 현재 사회가 아니다. 일찍이 이런 사람도 살았고 일찍이 이런 때도 있었다. 예술은 그걸 전하면 좋다. 땅에 묻힐 뻔한 이 소설은 1939년 용어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겨우 재간이 되긴 했지만 초판본 느낌과 많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결국
문학사에서 기념비적인 작품이며 또한 불학 해방 사상에도 유의미한 작품이므로 반드시 원형이 복원돼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서 1953년 초판본 복원이 나왔습니다. 1956년 인권주간 때 아사히 신문은 불황민 300만 명의 호소라는 특집 기사를 연재했는데 당시 매스미디어를 통한 이러한 보도는 불황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고조시켰고 그 기세에 힘입어 파괴도 영화, 연극, TV에서 다양하게 거론됐습니다. 이처럼 파괴는 불황민의 굴곡진 역사와 함께 현재까지 살아남은 명작입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